이상호의 사실은 라이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상호의 사실은 라이브 최태민 살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민 살인 의혹 사건. 지금 최 씨 일가, 박 씨 일가 주변에 수많은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제 오른쪽, 여러분 왼쪽으로 보면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의문의 사나이가 한 분 앉아 계십니다. 혹시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태자 민자를 쓰시는 분의 아들 최재석입니다. 최재석 씨, 예, 우리 인사 좀 더 깍듯하게 한번 다시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선글라스 썼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선글라스를 지금 사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한 어떤 그런 위협을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미행의 위협은 물론이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최순실 일가로부터 그야말로 깡패를 동원한 무력도 피해를 보셨고 상존하는 위협감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 출연을 그동안 안 하셨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오늘 저희 고발뉴스 시청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더구나 생방송으로 좀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글라스는 좀 양해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선글라스를 같이 쓰라고요? 저 선글라스 저는 좀 가리는 것보다 좀 열어놓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저도 선글라스 쓰겠는데요. 네, 선글라스 괜찮다는 여러분들 말씀 많으셔서 그럼 양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최태민 살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9시까지 지금 정회니까 나름대로 좀 시간은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되는 대로 우리 또 최재석 씨가 저희 고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옛날 최 씨 일가의 소유 부동산 규모 그리고 금은보화로 가득 찼다고 했던 그 4평 규모의 금고, 금은보화로 가득 찼던 역삼동 금고와 지하 그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저희 벌써 한두 달 전에 인터뷰에 응해 주셨고 그 내용을 최근에 또 특검에 가지고 들어가셔서 제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시간이 되는 대로 약간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태민 살인 의혹 사건 어떻게 살인 의혹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분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한 말씀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죠. 그분이 누구죠? 그건 뭐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고 네. 제 입으로 그분을 그 징하기 좀 그래요. 그전 자관 들어가 있어서 아버지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저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를 저하고 뭘 하려고 그러셨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계속 연락이 됐는데 3월 초중부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었죠 그때는 뭐 어디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으로 내 임선희하고는 그 임선희 씨하고는 통화를 잘 안 했거든요. 집으로 통화한 적은 별로 없어. 그런데 집으로 계속 했더니 뭐 출근 뭐 어디 나가셨다 뭐 외출 중이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매일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어느덧 2달 가까이 다 됐어요. 네. 어느덧 2달 가까이 다 돼가지고 이상하다고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서 그 새마을 봉사단에 근무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안 보이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죠. 전화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험한 말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날은 내가 임선희 씨한테 험한 말을 했어요. 똑바로 얘기해라.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경상도 말로 나갔다고 맨날 나가다 하다가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 특유의 경상도 말 쓰는 그 특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대련에 있었는데 중국 대련에 있었는데 비행기가 일주일에 2편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말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나와가지고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팩트 파인딩을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잠깐 여기를 잡아주시면요.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최재석 씨, 지금 함께 저희와 하고 계신 최재석 씨의 출입국에 관한 사진 증명입니다. 저희가 일방적 주장을 보도할 수가 없어서, 뭐, 처음에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분한테 출입국 사실 증명을 떼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93년 10월 27일 날 중국으로 나가셨다가 94년 6월 20일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재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해드리면은 당시에 한 1,000억대 부동산 그때 그 등기 서류를 다 보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삼동 지하 한 100평 정도 되는 지하에 운보 그림 등 영화 400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실에 4평 정도 되는 금고에 종은행 CD와 골드바, 채권, 골동품 같은 거, 골동품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현금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분에게 돌려주겠다. 네, 아마 이제 부친께서는 그걸 정치자금이라고 관리해온 정치자금이라는 뜻이고, 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박근혜 씨에게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러셨어요. 자, 그게 바로 93년 10월 27일 직전에 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때, 중국에 돌아가셨는데 4월 중순부터 전화가 끊겼다는 거죠. 중순이 아니고 초순경부터. 초순경부터 전화가 끊겼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했는데 임선희 씨가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러더라고. 아니 중국에서 전화할 때는 계속 나가셨다, 출타 중이시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러다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측근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수상해서 들어오신 게 6월 20일이에요. 그렇죠? 6월 20일 날 들어왔더니 비로소 임선희 씨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바로 집으로 안 가고 내 나름대로 탐문을 했어요. 그때 박근혜 씨 쪽에도 가봤어요. 갔죠. 6월 22일 날 갔어요. 6월 22일 날. 예. 가서 이제 못 만났어요, 그분을. 못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아버님을 찾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순실 일가는 죽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안 했어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자신한테도 안 알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형. 그 광숙이라는 그 작은 집 애들. 우리 식구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더구나 아주 가깝게 지내던 박근혜 현재 대통령에게도 안 알렸죠. 알리지 않은 거예요. 6월 20일 날 들어왔는데 6월 20일 이후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번에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그분도 좀 충격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박근혜 씨도 아마 충격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 추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와가지고 병원부터 갔죠.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오히려 반문을. 네,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완전히 이제 쇼크 먹었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계속 그날도 처음 만날 때도 얘기했지만 5월 1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5월 15일 전후에서 돌아가셨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요 얘기를 왜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느냐면 지금 임순희 씨와 최순실 측은 우먼 센스 등의 인터뷰를 계속했어요. 최태민 씨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장기 입원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와서 94년 5월 1일 오전 8시 반에 사망했다라고 언론 보도에도 밝혔거든요. 자, 그런데
최재석 씨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게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석칠, 최순득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만났는데 장석칠이가 나한테 그 당시에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뭐 자기가 한 달 이상 뭐 아버지 병원에 간호를 했느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그 다 거짓말이나 뻔히 알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 자, 이게 이제 저희가 또 우리 최재석 씨 얘기만 신뢰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이게 바로 고발뉴스가 확보한 연세대학교의 치료 기록인데요. 여기 보면 3월 26일 날 불과 18일부터 26일, 그러니까 8일 입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석칠 씨 말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장기 입원 후에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8일 입원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경쾌 치료 결과 경쾌한 상태가 됐다. 그래서 경쾌하게 룰루랄라 하고 집으로 간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장석칠 씨라든가 최순실 씨 다 거짓말을 한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좀 섣부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아버지의 교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어떤 영역 종지인지 모르지만, 그 느낌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계속 쏴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이미 병원에 가서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상석씨가 내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형제들도 다 모르고, 장사도 안 지내고, 근데 갔는데 면허 써져 있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이거는 타살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난 계속. 근데 거기다가 그 집에 이제 형들한테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래 내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제. 그 임선희한테 가고 가자.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그 용인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지금 계신 데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거기 묘비가 서 있으니까 아 이제 돌아가시게 확인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누구한테요? 그 캐나다에 있는 형, 작은 아버지 애들 다 통해서 불러 올렸죠. 최강원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상한 타살인 것 같다, 내가. 이상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최강희님이 지금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야밤도주 해버렸어요, 다. 그 임선희가. 임선희 씨랑. 임신이가 그 아버지 살던 집에 우리가 갔어요. 이제 나는 먼저 들어갔어서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쌍동. 예, 본가에 갔다 왔는데 그 형이랑 이제 가서 베일을 울리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파출소에 가가지고 파출소 순경을 데리고 가서 담 넘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다 뜯어가지고 이사가 야밤도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과 2, 3일 사이에 그냥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죽음의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예 살던 집까지 다 정리해서 다 도망간 것인데, 네. 자, 왜 그런 일이 있었을지 저희가 추가로 경찰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타살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박주민 의원실과 저희가 그 합작을 해서 경찰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자, 네. 그럼 최순실 씨 주장대로 5월 1일 날 사망을 했다면 집에서 더구나 요게 바로 사망 진단서입니다. 5월 1일 날 집에서 사망했다면 119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해야죠. 아버님이 지금 아침 8시 50분에 뭐 새벽도 아니고 아침 8시 50분에 돌아가고 계셔. 그러면 우리라면 119 신고를 하고 또 경찰 신고하잖아요. 아니 없고라도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고라도 가야죠. 그런데 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희가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 경찰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당시 119 경찰 신고가 전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저도 알고 됐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5월 1일 날 집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사망 신고서에 첨부된 사망 진단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2일 날 사망 진단서가 끊어졌어요. 발부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시 병원에 같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세브란스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망 진단서 끊어진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사망 진단서 끊어진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집으로 가서 끊어주는 예도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거를
써준 사람, 이 사람, 사망진단 발부한 사람, 이 사람 주치의도 아니에요. 그냥 그 병원에 그냥 의사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망 진단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저희는 4월 중순쯤에 지금 타살됐을 거라고 보고 계신데 보고 있죠. 최재석 씨는 자 100% 양보해서 5월 1일 날 집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5월 2일 날 지금 사망 진단서가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김현석 의사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의사인데 세브란스 병원 측은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를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는 입원 중에 숨진 환자에 대해서만 사망 진단서 아니면 시신을 가져오거나. 시신이 도착했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학병원 의사가 언제 막 저 왕진 가가지고 사망 진단 끊어주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없죠. 예, 자, 없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취재가 진행되니까 나중에 이제 김영선 씨가 연세대학교 병원 측을 통해서 저에게 입장을 보내왔어요. 그죠? 예. 바로 뭐 VIP 차원에서 자기네가 뭐 그 사람이 갔다더라. 예. 병원에다가는 말도 안 하고 지가 그냥 갔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VIP라서 그냥 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전에 사망한 사망자를 보고 어떻게 이게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육안으로. 이를테면 독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김현석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다음날 와서 부검도 하지 않고 약물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 보고 심장마비라고 내려줬는지 아니면 아예 오지도 않고 그냥 이분 말씀대로 VIP라서 그냥 찍 써줬는지. 그 제가 지금 들은 얘기로는 이 사람이 그냥 돈을 받고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끌어준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자기는 우리한테는 저 세브란스 그 입장에서는 한 번 가서 보고 끊었다 그랬잖아요. 네. 2번 갔다 다른 방송의 매체에다가 좀 2번 갔다고 얘기했대요. 이게 우리 보도 이후에 다른 타매체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전해들었어요 제가. 타사 기자로부터. 예, 전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김현성 씨가 뭐 내가 이 사람 그 명예를 실추시키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뭐 VIP 차원에서 갔다 한번 가서 끊어뒀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정보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양반도 지금 나한테 그 인터뷰 했냐는 게 인터뷰 해서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뭐야 사망 진단서를 발부한 그 병원에는 없고 여기는 있고. 그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는 자기들이 사망 진단서 발부한 기록이 안 남아 있다는 예, 거예요. 없고 거기는 여기는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써준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사망 신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최태민 씨에 대해서 호주 승계를 최순실 씨가 이렇게 호주 승계를 하고 7월 2일 날 사망 신고를 원래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2달째 되던 날 했어요. 이것도 결국 지금 저는 최재석 씨 아니면은 신고를 안 할 뻔했다면서요. 그렇죠. 내가 와서 따졌죠. 내가 가서 먼저 보니까 사망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6월 22일 날 와서 보니까. 6월 20일 날 와서 이제 20일 내가 와서. 막 댕겼거든요. 네.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되는데 하여튼 7월 1일 이전이에요. 제가 이제 가서 병원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막 댕겼을 거 아닙니까? 뭐 VIP 사무실 집에도 가고. 근데 갔는데 사망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니까 7월 2일 날 됐잖아요. 네. 그 지들이 부랴부랴 한 거죠. 엉터리로. 그리고 호주가 제가 돼야 되는데 지가 호주가 된 거예요. 지가. 원래 최순실 같은 경우 결혼해서 나갔기 때문에 예. 이게 분가가 돼야 되는데. 예. 그리고 뭐 제가 아들인데 아들 하나는 파에서 나갔고 둘은 캐나다 국적을 바뀌었고 그 당연히 호주 선계자가 난데 자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산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게 호주 선계 그거는. 그래서 호주 선계 이거를 회복하는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뭐 무서워서 못했는데 네.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곳이 바로 부친 최태민 씨의 묘소입니다.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최순득, 최순실, 최순영, 최순천은 있는데 아드님 이름이 없네요. 예. 최재석 씨가.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안매장 했잖아요. 안매장 하고 우리가 원래 설치를 이제
우리한테 안 알리려고 했던 거죠. 애진혁에. 돌아가시면 사실 끝까지 안 알리려고. 안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죠. 아니, 엄마는 계모일진이지만 아버지는 친아버지니까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뭐 죽었더라도 올려줘야 되는 건데 멀쩡히 다 살아있는데 저렇게 했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뭔가 끝까지 우리한테 안 알리고 했던 거. 그래서 안매장을 한 걸 지금까지도 안매장이에요. 지금 묘지 신고도 안 돼 있으니까. 네. 예. 그 제가 못 견디겠는 거는 지금 저 임선희하고 지금 같이 지금 합장돼 있거든요. 그 선로를 쓰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하고 합장돼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라서 가면 할아버지한테만 절을 하지 이 아버님 묘소 앞에서 옆에 가서 절을 하고 와요. 아버지 쪽으로. 앞으로 가서 안 하고. 이게 지금 안매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취재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안매장이 됐어요, 지금. 예. 어떻게 타살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뭐 주사약이나 베개를 누르지 않았을까. 살. 예, 독살이나 하여튼 타살은 분명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수사를 하기 이전에 아버지하고 아들로서 갖고 있던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꿈에 자꾸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도 내가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했는데 전화를 그때 네다섯 번씩 했어요.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야, 아버지가. 재석아 그러면서.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갖고 있는 그런 그 영적인 교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끊어진 거니까, 그 상태부터, 그때부터. 그게 나는 내 느낌으로나 뭘로, 그 정황으로나 보나, 이거는 타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부친이 뭐 집에 요즘 보면 뭐 주사 아줌마도 나오고 예. 최순득, 최순실, 그다음 뭐 최시호 씨, 장시호 씨 저희 고발 뉴스에서 2달도 넘은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그 세 모녀는 약물 중독자고 주사를 돌려가면서 놔준다. 야매를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최태민 씨도 집에서 영양주사를 맞고 뭐 그랬다면서요, 주로. 예. 특히 그 집안에 조순재 부인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조선재 씨라고 하면은 요번에 MB 정권 거기 가가지고 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무다들이죠, 말하자면. 임순희 씨의 아들. 씨의 임선희 아들. 전의 아들. 전 남편의 아들. 네. 예. 최순영이도 조순재하고 같은 한 배의 행제예요. 근데 성은 바꿨죠, 걔는. 최순영 씨만 예. 임 씨에서 최 씨로 바꿨. 예. 아버지가 그 양반하고 할 때 조순재라는 그 아이를 몰랐대요. 그때는 아직 카밍아웃 안 했구나. 예. 이제 밝히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걔는 조순재로 남아있고, 이쪽에는 이제 순영이는 이제 딸이 하나 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호적이 입적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조순재 씨의 와이프가 간호사 출신이었군요. 예. 그래서 그 역삼동 집에서 이렇게 영양주사 같은 걸 놔준 걸 보셨다고요? 예, 영양주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무릎팍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전문으로 안마, 시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계속 왔어요, 집에. 매일. 거의 매일 와서 그거 하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 약물에다가 이거 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4월 중순 이후에 연락이 안 됐고, 6월 20일 날 들어왔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예. 안매장됐단 말이에요. 네, 이곳이 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저축은행 사건으로 유명하죠. 김창경 씨의 땅에 이렇게 안매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취재를 계속하면서 김창경 씨의 땅에 안매장된 이유를 알아냈지 않습니까? 알아냈죠. 네, 바로 최순득 첫째 딸. 예. 둘째 딸이죠. 순영이가 첫째니까, 가짜래도. 가짜래도. 여하튼 실질적으로 첫째 딸. 예. 최순득 씨의 남편, 장석칠 씨와 오랜 교분이 있는 사업 파트너랍니다. 김창경 씨가. 그래서 일단 김창경 씨가 그 당시 이후에 이제 뭐 장석칠 씨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 많이 그래서 받았어요. 일단 그 산에다가 묻고 안매장을 하고 예. 그 내용을 그동안 입을 딱 담근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 용인 땅이 꽤나 넓은데 거기에 최순실 씨가 공동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예. 최순영. 최순실도. 최순실. 최순영하고 최순실. 그게 또
나중에 무슨 뭔가의 또 대가성이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확인 중이고 특검에 지금 넘긴 상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거기에 매장을 했고 안 알렸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내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제3의 제보자가 나타났죠. 네. 바로 A씨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특검에서 이분이 진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를 놓고 있는데 이분의 진술에 따르면 저희가 보도했습니다만 5월 1일 전에 이미 사망을 사망했어요. 한 걸로 해서 알고 있고 어느 세무서에서 이걸 작업을 해야 세금을 적게 낼까를 논의하고 이게 다 정리될 때까지 알리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라는 취지로 저희한테 제보를 집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역삼동에서 사망하지 않았다. 네, 딴 데서 제 바깥에서. 3의 장소에서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도곡동 네. 최순득 씨의 네. 집. 그건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또 뭐 이를테면 박근혜 씨가 옛날 테러 당했을 때 잠시 묵었다라고 하는 네. 장시호와 함께 그 도곡동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뭐 저도 그건 뭐. 크로스 체킹 중입니다만은. 근데 아버지가 타살이라고 하는 최후의 결정적인 증거는 저는 이거 생각해요. 다 우리가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네. 모여가지고 내가 그 임선희한테 이거 아버지의 이 죽음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최순득이한테도 그 얘기했고, 최순천이한테도 그 얘기했고, 우리 이제 그쪽 딸 3명하고, 나하고, 커피숍에서 만나갖고, 우리가 미팅을 했어요, 한 번. 그러나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때는 우리 집을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지네들 말에 의하면 점령이잖아요. 우리 집인데 나더러 점령했대.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그 제사상 차리고, 그 부랴부랴 아버지 사진, 그 영정사진 만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깡패가 그냥, 한 3, 40명이 사심이 천 놈들 막 들어와가지고 밤에. 그래갖고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그냥 우리 거기 있는 애들 다 오줌 쌌잖아요. 거기 한 6, 7명 있었는데. 그때 경찰 신고했는데도 안 왔다면서요? 그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2 치고 난리가 났는데도 경찰 한 명이 안 왔어요. 도마장창, 무장창 다 난리가 났는데도. 예. 그랬더니 이제 그날 저녁에 일단 그렇게 해서 대충 정리가 됐는데 밤에 최순실이하고 정윤이하고 왔더라고요. 돌아왔더라고요. 죽을래 살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뭐 나오라 그래서 나는 안 나가고 내가 데리고 또 동생 2명을 나갔는데 김광주라는 아이하고 현독하라는 아이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정윤회가 네. 쇼당을 보자. 정윤혜 씨가? 네. 그거 재밌다. 예. 다 죽을래? 아니면 니네 쇼당 벗고 갈래? 그럼 뭐 들어와가지고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합니까? 죽을래요, 살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누나하고 우리 형, 캐나다 형은 내 무릎팍을 붙잡고 이거, 쇼당 봐야 된다. 다 죽는다. 그 아버지도 죽인 사람들인데 우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누나랑 그래, 나는 나도 나지만, 이 사람들, 이건 개인체 없는 애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합의를, 니네 이거 찍으라 그래갖고 이제 찍은 거예요. 강제로 찍은 거예요. 강제 찍은 거죠. 아니, 근데 강제고 뭐고 죽는데 우선 찍자니까 찍은 거지. 쥐네들이 얼마 줄 테니까 받아라. 돈을 안 주면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서를 쓴 거예요, 우리가. 임선희는 우리 엄마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재산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일절로 다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없이 장례를 치른 거에 대해서 발설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런 식으로 썼어요. 아버지 죽음을 숨긴 거에 대해서 외부에다 얘기하지 말아라. 인터뷰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그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썼어요. 그리고 검찰에 이제 이번에 특검이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장석 7일 날 보자요. 그래서 이제 장석 7일 따라 이제 그 장석 7일 차를 따고 리버사이드 호텔 갔더니 무슨 변호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깡패 새끼하고, 응? 새끼라 그래서 안 되는데, 깡패하고, 깡패님. 깡패님. 거기 딱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그거는 못 하겠다. 호텔 커피숍이면 만나겠다. 예? 그래서 거기 커피숍이라고 오케이 그럼 커피숍 와라. 그래서 커피숍에 한번 가서 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관 나는 내가 그래 있죠. 한 번 죽지 두 번은 안 죽는다. 언젠가 기회는 니들이 나한테 기회는 한 번 올 거다. 그 아버님 죽음을 밝히고, 네. 얼굴을 밝히고, 예. 그동안, 폭력적으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상, 거기다 합의서 썼어요. 예. 못해왔던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또 자신 있는 거는 만약에, VIP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나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확실히 몰랐다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VIP가 나한테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순실이라는 거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전에는 그분도 무서웠거든, 사실. 같이 이렇게 전거됐었으니까. 옛날에는 최순실 씨랑 박근혜 씨랑 한 배를 탔었는데 적어도 최태민 사망과 관련해서는 예. 박근혜 씨가 모르고 있었고 예, 그 재산도 속아왔기 때문에 네. 재산도 재산도 돌려주려고 한 것도 몰랐을 그렇지, 거고. 박근혜 씨한테 돌려주기로 했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죽음도 속이고 재산과 관련해서도 속이고. 사기를 친 거지. 사기친 거죠. 화가 많이 나겠네요, 박근혜 씨가. 엄청나겠죠. 그건, 아니, 인간이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정말, 그러니까 하늘처럼 떠받쳐서 자기를 이렇게 도와준 양반을 그렇게 자식끼리 죽이고, 그걸 속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일을 대행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임선희가 받아서 했다. 그 아버지가 그 양반을, 그를, VIP를 만들기 위해서 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노트 같은 거. 이런 거를 걔네들이 보고 따라 했을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노트를 보신 적 있어요? 있죠. 거기 이제 내용이 쭉 적혀 있어요. 어떤 뭐, 그러니까 뭐, 봉사단에서 이렇게 이분을 뭐, 신격화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김정은 신격화 하듯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를 어떻게 하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까 하는 그런 그 다음에 뭐 정화, 그러면 국가의 정화에 대해서도 많이 쓰셨어요. 아버님 종교하셨던 분이니까, 여자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국가가, 나라가 이렇게 한번 정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일단 최태민 씨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과 여기 계신 최재석 씨와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최태민 씨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들로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드러난 어떤 폐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최재석 씨가 제기하는 최태민 타살 의혹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다만 국민을 상대로 알 권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최태민 일가가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저지른 폐해와 역사적인 폐해에 대해서는 둘째고 지금 저희는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듣는데 그나마 저희가 최재석 씨의 진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재석 씨는 최순실 일가로부터 오랜 피해를 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고 나아가서 지금 특검에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잘못된 재산을 원래 있던 곳 국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죠?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최 씨 그 자매들의 재산을 다 뺏어서 국가에 줘야 내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저렇게 최 씨 일가가 덩덩거리는 이유가 돈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뺏지 않으면 다시 또 일어난다. 일어나서 날 죽일 거다. 이제는 거꾸로. 뭐 요새 뭐 주변에 이상한 죽음들 많잖아요. 아버지를 죽였다면 무슨 뭐 다른 사람 뭐 한둘 죽이는 거야 뭐 일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살기 위해서도 최 씨 일가의 숨은 돈을 다 추적을 해서 국고에 환원시키겠다. 예. 실제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최 씨 일가의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보도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임선희 씨 쪽으로 넘어간 부동산들. 처가 쪽. 네, 처가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진술을 하셨다면서요? 했어요.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그게 이제 팩트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으니까 아들한테 뭐 이상한 걸 줬겠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걸 들고 나와서 6월 20일 날 나와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거를, 건물을 다 다니면서 봤어요. 그때 등기부 등본 같은 예, 그 들고 가서 다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뭐, 최순득이 앞으로 돼 있는 게 한 10건 정도 됐고, 순실이 앞으로 돼 있고, 순천이 앞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처갓집, 임선희 집 쪽으로 많이 돼 있었는데, 그건 내가 가서 확인해봐야 남의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빙상의 일각이잖아요. 동산. 아버지는 근거에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순천이하고 임선이가 와갖고, 인천 집에 가서 파온 거, 땅속에 묻어놓은 거. 그런 인천에 거. 안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거기도 예. 거기서 순천이가 가서 팠다고요, 순천이가. 모아가 있었는데 그걸 파갔다는 거예요. 예. 그거 파갔는데, 그 순천이는 지금 지들끼리는 뭐 이렇게 사이가 나빠서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문 보니까 뭐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불에 자기, 뭐 회사 주식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나는 자기네 돈이라고 봐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기왕에 우리 최재석 씨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다시 정리 좀 해주실래요? 1억? 1억 8천만 불. 그 지분 70%를 1억 8천만 불에 팔았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최순천 씨 앞으로 주식회사 서양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요 회사의 지분 70%를 동남아 홍콩인가? 홍콩에 있는 회사에. 회사에 1억 8천만 불을 주고 팔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최재석 씨 주장은 1억 8천만 불이면 이게 얼마죠? 한 2천억? 2천억. 2천억 정도 되는 이 돈이 정상적인 로또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환치기 형식으로 해서 들어와요. 자기 돈이 그 제가 홍콩에 세탁해서 있는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제가 생각을 중국에 있었으니까 오래 있었으니까 홍콩에도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런 사실을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 그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그 공산당이니까 금방 알거든요. 거기는 지금 공산화돼 있으니까. 그 모른대요. 할 수가 없대. 원래 이 내용을 예. 저희 고발뉴스에서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해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예. 근데 방금 저희는 특검에 많은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얘기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근데 특검에다가 제공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최재석 씨가 말씀하셔가지고 어떡하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봉제 공장인데 저기 봉제인데. 무엇이에요? 블루독이라고 있어요. 예, 블루독. 애들 옷 파는 데인데. 애들 옷 파는 데인데 무슨 놈의 1억 8천만 불을 주고 그걸 사냐고요. 그 갭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브랜드의 그 가치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저게?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좀 의심나는 부분이 실제로 70%를 넘겼으면 30%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니죠. 네, 옛날에 근데, 이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근데도 거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를 넘겼는데 그러면 홍콩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연하죠. 근데 지금도 오너십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1억 8천만 불을 한국에다 투자를 하려면 네. 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를 확인이 안 돼요, 그게. 그 정도 돈이면은 테마파크 정도 짓는데 투자하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홍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있는 친구가 많으니까, 알아보니까, 그럼 그걸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냐, 그게,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네. 저런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투자를, 돈을 제대로 내다 놓으면, 투자를 한 것처럼 해서, 그거를 송금해주는, 예. 그 정부에다가 누가 외국인이 투자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근데 그걸 환치기 하는 거죠, 결국은. 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70%를 옷장사한테, 애들 옷장사한테 1억 8천만 불을 70%를 사가지고 경영을 안 한다? 그거 왜 산 거죠? 여하튼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위험해요. 위험하죠, 네, 나도 저희가 취재 중이고, 예. 이게 권력형의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요 정도 일단 얘기하고, 특검 쪽에서, 추가로 취재, 이건 꼭 밝혀야 돼요. 수사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가장 먼저
그래도 저희한테 먼저 얘기해 주겠죠. 뭐. 그 동산은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은 나와 있는 거니까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 특검에서 뽑으나 내가 드린 거나 그렇잖아요. 그건 뭐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이 동산을 찾아야 되잖아요. 동산은 내가 볼 때 얘네들이 각자가 안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각자가 예. 그래서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 해외를 내가 쳐도 거기서 내가 갔을 거고 네. 그동안 2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네. 솔직히 속잔말로 자기는 누나 가진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갖다 숨겼는지 마당에다 파묻었는지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잖아요. 제 안민석 의원이 베트남? 독일에 갔다 왔잖아요. 독일에. 예. 그래서 뭐 10여 개, 뭐 수십 개의 회사가 있답니다. 최순실 씨가 그리고 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자금을 끌어들여온 흔적이 있고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런데 그거는요.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고 원래 그게 그 사람 걔네들이 그거 선수예요, 선수. 사채업하고 네. 남이 돈 갖고 이렇게 갖다 감추는데 네. 그 보통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보통 그 기술자가 동원해 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들고 나가는 건 10,000불밖에 안 되는데 100번을 갔다 온들 100번밖에 더 되겠어요? 선수라는 건 어떻게 뭐 좀 들으신 얘기가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 많은 재산을 숨겼잖아요. 어떻게든 그 몇 번의 그 사찰을 받았으면서도 네. 그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장시호 씨 아빠 예. 장석칠이. 장석칠 씨의 오랜 지인으로부터 예. 80년대 초반에 예. 그 부친께서 춘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교화 과정 받으신 예, 예. 한 2달 정도, 3달 정도. 강릉에서.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정윤회랑 장석칠 씨가 예. 어디 수사 기관에 끌려가서 고철당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거 직접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 장석칠이가 아니고, 장석칠이나 걔가 아니고, 순영이 남편. 아, 순영이 남편이, 네. 그 당시에는 장석칠 씨도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갔다는 왔는지 모르겠는데, 의도 갔다 터지진 왔대요.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많이 혼나고 왔대. 혼나는 거는 순영이 남편 이서방은 엄청 혼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 이후부터 예, 예. 이제 최태민 씨가 니들 고생했으니까 예. 비록 차명이나마 이걸 가지고 있어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차명이 확실한 게 그 장석칠 씨의 30년 지인 말이 이거 되게 중요한 멘트고 아마 특검에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를테면 그 국민은행이 1, 2층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삼성동 빌딩. 예, 예. 최순득 예, 예, 빌딩. 예, 예. 그 빌딩 5층에 가면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최태민 씨가 나와서 관리를 했다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그 관리이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 군데를 사무실을 뒀어요. 네. 중앙일보 앞에 배제 빌딩이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거기 7층에도 아버지가 사무실을 다 따로 두셨고,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다 사무실을 뒀어요. 그리고 출근도 안 하시는데, 여자 사무실 하나, 여자만 아니, 놔도. 실제로 예. 삼성동 그 빌딩에 사무실 두시고 와서 그 빌딩 운영에 대해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명이 맞는 거지. 아니, 그리고 그 장석칠이가요, 우리 집에 장가 왔을 때, 걔는 닭광만 가져왔어요.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부잣집 그 사이들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대릴 사이 같이 뭐 대릴사는 아니고 그냥 건달인데 그 와가지고. 부친께서 장석칠 씨 되게 못마땅해 했다는데? 당연하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순두기하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임신해가지고 뭐 임신했다는 게 그건데 아버지는 걔 엄청 싫어했어요. 걔를. 자, 지금 부친이 사망 과정이 타살일 거다, 독살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관리하던 정치자금을 이제 박근혜 씨에게 넘기려고 했고 그걸 낌새를 눈치챈 임선희 씨와 최순실 일가가 부친을 타살하고 타살의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2달 동안 준비를 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재산이 있었길래 그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최태민 씨 역삼동 자택 구조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최재석 씨의 기억에 의존해서 저희가 재구성한 건데. 아니, 여기가 잘못됐어, 여기. 어디? 방이 저쪽으로 돌아야 돼. 아, 그래요? 방이 아, 저쪽, 부엌 오케이. 저쪽. 자, 요게 중요한 거거든. 그거 중요하죠. 예. 요거는 사실 저희가, 과거에, 이명박 캠프 내에 박근혜 팀에서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구조가 있었는데, 최재석 씨가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아, 이거 팩트구나. 해서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을 지나서 내실이 있었는데, 조순재가 얘기한 방이 저 방이에요. 예, 여기에서 이제 예, 자기는 들어가 보지 못했어. 못 들어가 봤지. 조순재는. 근데 들어가 보셨죠? 나는 들어갔지. 그렇지, 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근혜 씨가 역삼동 오면 여기에 들어가셨다고. 그리고 여기에 박근혜 씨와 직통으로 통하는 전화가 있었다. 전화는 있었죠, 거기. 네, 그리고 이 금고방이 4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CD, 골드바, 뭐 채권, 현금, 뭐 골동품 이런 게 있었고 이 건물의 지하에 400점 정도 음보 그림과 같은 명화들. 그 집이 이렇게, 그 길이 이렇게 아주 급발라요. 이게 가빠른 집에 여기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이게 맥긴 길이가 여기가 자동으로 지하가 된 거예요. 지하실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반지하 형식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집을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하가 된 거예요, 그냥. 예. 지하실이 이렇게 편편한데 지하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거기 있었지. 자, 그리고 좀 위험한 얘기를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뭐 위험한 얘기하면 죽는 거 아닐까? 제가 엊그저께 미행 30분 당했어요. 미행을 30분 당했다고요. 환장하겠더라고 아주. 그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시고. 내가 전화했죠. 내가 이거 뭐냐고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최재석 씨 같은 경우 매주 전화번호를 바꾸고 계세요. 내가 그러니까, 전화번호 벌써 4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미행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이게 막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데 예. 아, 나 그날 이러고 막 계속 말해서 그 충북 음성 길이 그게 뭐 이렇게 반듯반듯하지 않잖아요. 그래 뭐 나도 길을 잘 몰라. 밤에 그냥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진가 아닌가 보려고 그 골프장 거기 이렇게 뉴턴하는 데 있어요. 거기 막 돌았더니 그 차도 꺾고 도는 거야. 따라 돌아와. 뭐 완전 시끄럽 하셨겠네요. 시끄럽했어요. 근데 그 차가 뭔지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한 건지. 그래서 난 진짜 뭐 이거 빨리빨리 하고 어디 해외로 나가서 어디 숨어 있어야지 이게. 예. 아유, 참. 이게 우리 사회라는 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최재석 씨가 위태로운 나라는 우리한테도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 공동체라는 것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빨리 최재석 씨가 안전하게 선글라스를 벗고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안전하게 되려면요, 걔네들 재산을 다 뺏어야 된다고요. 뺏어야 돈이 없어야 얘네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보면 저희가 며칠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월 30일 날 최순실 씨 국내에 들어왔는데 검찰이 피곤해서 못 들어가 그러고 다음날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래놓고 한 일이 은행에서 5억 원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개의 은행에서 5억 원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5억 원을 어떻게 가지고 주지도 않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시제라고 해서 여기저기 은행에서 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요 사건 피의자인 최순실한테 그 5억을 현금으로 줘? 그러면 당연히 문책당하죠. 은행 지점장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0만 원만 입금시켜도 그것도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은행의 지점이 바로 최순득 씨의 지점이에요. 빌딩의 예. 1, 2층을 쓰고 있는 국민은행이요. 국민은행이야. 예, 저 기사에 봤어요. 보셨죠? 예, 그리고 지금 그리고 그 순실이가 국민은행 지점장의 아내가 법무부 고위 간부인데 저희가 보도하고 나서 바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자기 실명을 까고 바로 이영희 화성교도소장이에요. 이영희 화성교도소장은 교정국에서 부의사관으로 작년에 승진하고 제일 잘 나가는 교도소장이에요. 바로 그분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이른바 법피하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지 아닌지 저희가 좀 더 소상하게 취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그 5억이나 되는 돈, 일반 사람들 구경도 못하는 그 돈 가지고 또 변호사 사고 말도 안 되는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최재석 씨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최태민 씨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과거가 있다면 반드시 물어야 되겠고 저희는 고발 뉴스에서 그걸 해왔어요. 어찌 보면 최태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언론사이기 때문에 최재석 씨랑은 우리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최태민 일가의 비자금을 찾는데 이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최재석 씨의 인터뷰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아니면 뭐 나는 네.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는 거라니까. 어차피 나는 이제 터졌으니까 나는 별로 왔고 네. 기회가 올 것이라는 걸 항상 나는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 기회가 왔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엔 하고 내가 이제 편안히 살려면 네. 편안히 살려면 걔네들 재산을 다 다시 뺏어 와야 된다. 그러면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야만 나가 사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호 씨를 내가 돕는 거지. 내가 이상호 씨한테 도울 이유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도우는 거고 나 살기 위해서 도우는 거지. 솔직한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뭐 고발 뉴스 조그만 매체밖에 안 되는데 왜 처음에 저한테 인터뷰를 응하시게 얼굴 생긴 게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이게 김어준도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뭐 이모준이고 뭐는 그때 그 사람은 몰랐어요. 이상호 씨도 난 처음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경차 네. 레일을 타고 온 것 때문에 인터뷰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아, 진짜예요? 진짜죠, 그거는. 왜냐면 기자들이 많이 오는데 난 들어가면 안 나와요. 거기서 안 나와요. 그냥 딱 이제 속된 말로 짱 박혀 있는데 그 뭐 왔는데 보니까 뭐 여자도 하나 있고 뭐 조그만 차에서 내렸는데 뭐 이상한 거야. 그런데 이건 뭐 조그만 차에서 여러 명이 우르르 내리는데 행색도 이게 좀 뭐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다른 사람 문을 안 열어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문을 열어줘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을 맺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 그 얼굴 딱 보니까 내 얘기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겠다. 나는 뭐 나도 살아온 그게 있잖아요. 얘는 여기 엿 바꿔 먹고 그러지 않겠다. 얘한테 얘기하면 뭔가 난 뭐 이게 고발 뉴스가 이런 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얘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내 직감적으로 뭐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조금씩 끊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찔끔찔끔. 예, 한 방에 딱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래도 간을 좀 봐야 그러니까.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역시나 이제 뭐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저희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재석 씨가 최태민 씨 아들이 맞는지도 모르고 또 최재석 씨가 최순실이랑 한패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저희로서는 사실 암중모색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절벽인지 우리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1시간 넘어서 안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테러 당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신고하라. 사실 그 두려움 속에서 저희도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말씀을 계속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순도가 높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팩트 파인딩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내일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최순영도 들어가야 되죠. 최순영, 임선희 일가의 이른바 부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 있었던 많은 의문사를 추적하기 위해서도 가장 이 모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최태민 사망사건, 최태민 살인 의혹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일 특검에 들어갑니다. 몇 시에 들어가신다고요? 11시. 11시. 네, 11시에 최태민 사망사건, 타살 의혹 사건 수사 의뢰서를 가지고 내일 이제 특검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뭐 나는 다 살았으니까 뭐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한 식으로 하는 건데, 네. 이 순실이나 순천이, 순덕이, 순영이 임씨 집안에 대해서 뭘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고발 뉴스에다가 좀 고발을 좀 해주시면 여기 이제 취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번에도 못 건져내면 이건 영원히 빠져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최 씨 일가, 최태민 씨 이를테면 숨겨진 비자금, 그러니까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을 4년 전에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이미 알려진 500억대 최 씨 일가의 비자금 말고 3천여억 원어치의 부동산이 더 있다. 그리고 요즘 뭐 오늘 얘기된 하남시 땅이라든가 그런 거 다 아직 토지 등본을 다 올렸어요, 저희가. 고발뉴스닷컴에. 그리고 이런 숨겨진 천억대 건물들이 여기저기 있고, 자, 이 돈이 어디서 났겠는가. 이거를 추적하지 않으면, 이거는 박근혜 씨의 비자금이 분명한데, 이걸 추적하지 않으면, 이건 정당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4년 동안 단 한 군데 언론도 이거 보도하지 않더라고요. 자, 저는 사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 움직이면서 영화 다빙벨이라는 영화를 하고도 이제 보니까 뭐 청와대에서 김기춘 씨가 죽이려고 우리를 작정을 하고 계속 회의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회의록에 민생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냐? 김영환 씨 회고록 비망록을 보니까 민생, 뭐 서민경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정의를 부르짖으면 항상 말하는 게 민생, 뭐 경제 이런 얘기하면서 지들끼리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냐 어떻게? 그래놓고 다빙벨 같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정말 절실했던 그 영화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특검에다가만 믿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촛불을 꺼버리면 안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최재석 씨가 되게 대범한 남자 스타일인데 되게 두려워하세요.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계속 두려워하십니다. 그동안 봤기 때문에 30년 이상 최순실 일가의 그 폭력과 권력을 앞세운 그런 그 폭력성을 봤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저 자신도 취재하면 할수록 되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검찰 출두하기 전에 5억을 뺍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황교안 씨가 상당히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우리 민영사 하겠다고 했고, 김기춘이 그 미신빌딩, 최순실 집 안에서 반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저희가 보도했는데, 김기춘 민영사 걸어왔고, 오늘도 저희한테 제보한 제보자가 두 번째나 서부지검에 불려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왔어요. 어떻게? 제보를 취소하라고. 저희가 한눈 팔면 훅 다시 박근혜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최재석 선생님 같은 분은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VIP가 대통령이 된 지가 몇 년 안 됐으니까 요 기간이라고 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 안 무섭습니다. 이거 거의 60년, 40년 된 이 권력이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대통령은 한 10년 동안 야당이 한번 했었겠지만 그게 계속 그 맥이 그냥 이어져 여기까지 오고 있다. 그 계보가 계속 오고 있다. 예.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으니까 겁나는 거지. 그게 겁나는 거예요, 저는. 자, 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최순실 일가와 김기춘 씨가 대단히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왔다. 네. 지금 많은 진술들이 나와요. 유경재단 그 내부 분규 사태 때부터 김기춘이 등장해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나오는데, 김기춘은 알지도 못한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김기춘 씨가 과거에 아버지 사무실에 있는 걸 두 번이나 봤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하죠, 저는. 어떻게요? 아니, 거기 가서 봤으니까 본 거죠. 뭘 보신 거예요? 그분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김기춘 씨더라고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랑? 말씀 중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언제, 어디서? 그 아버지 사무실이 그 근화보도관이라는 데가 그 역삼동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 3층짜리인데 내가 말씀드린 해동검도 있고 그 1층에는 연습장 있고 그 2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3층은 이제 3층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주차장이야. 그러니까 거기 옛날 그 중국성 근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뵀죠. 이상다 씨도 보고.
이상달 씨도 거기서 보고. 보고, 예. 이상달 씨는 김강장 씨 그러니까 내가 남편. 거기 매일 간 게 아니니까 어쩌다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간 정도 갔는데 두 번 봤으면 무지하게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이 왔거든요. 예.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그때가 몇 김기춘 씨는 년이에요? 이거 80 초중반일 거예요. 80, 한 4년 정도. 그 정도 초중도 그러면은 김기춘 씨가 거의 검사장이고 바로 이제 법무장관 하기 직전 그때란 말이에요. 나는 그건 상당히 모르죠. 예. 검찰 내에서 파워가 있을 텐데 그때 아버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저분 도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분 아니면 큰일 날 그걸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뭐 그것이 말도 마셔주죠. 예. 그럼 김기춘 씨가 이상달 씨 뭐 왔다 갔다 만약 아니라 그럼 나하고 같이 응. 그 뭐야 그 저기 그 뭐야 대질 한번 할까요? 대질 한번 해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님 한번 대질 한번 하시죠. 그냥 소송만 이렇게 남발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보자 협박하지 마시고 미행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미행도 하지 마시고 응. 한번 대질하시죠. 응. 자 하나 더 응. 김기춘 씨와 관련해서 응. 최순실 씨가 김기춘 씨를 거명한 적이 있다면서요? 뭘 한 적 있어요? 거명한 적이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94년 6월 당시에 예. 6, 7월 당시에 예. 깡패를 동원해서 협박을 했잖아요. 예, 저한테 했죠. 아버님 죽음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예. 이번에도 박범계 의원이 구치소 가가지고 아버님 아니다 안민석 의원이 아버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말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 뭐가 있는 거지. 예. 여하튼 당시에도 94년 6, 7월 당시에도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었더니 폭력배를 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발설하지 말라고 예. 각서를 받았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계속 그런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니까 폭력배로도 안 됐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누구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 권력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누구? 곧 깡패로 안 되면, 너도 깡패니까 깡패로 안 되면, 너도 이걸 좀 하나 본데, 이거 안 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금기우친 씨, 그 양반을 동원해서라도 널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여태까지 보도 안 했어요. 왜냐면, 최재석 씨가 나서 줘야 하는 문제니까. 근데 최재석 씨는 최태민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타살 의혹을 밝혀달라고 특검에 수사 의뢰서를 내일 11시에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싸워야죠. 94년 6, 7월 당시에 아버지 타살 의혹을 밝혀달라고 하는 아들 재석 씨를 당시 타살 용의선상에 있었던 최순실 씨가 깡패를 동원했고 깡패로도 안 되자 그런 권력을 동원하겠다며 당시 최고의 사정당국의 실력자였던 김기춘 씨를 동원해서라도 혼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김기춘을 기억하는 거예요. 김기춘이 이제 김검사라든가 뭐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김기춘 씨라는 말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걔한테. 들었는데 나는 김기춘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나중에 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김기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진실이고 나발이고 지금 뭐 할 수가 없었죠. 없었죠. 하면 죽는데 뻔하잖아요. 권력 안 돼, 힘 안 돼, 돈 없어, 몰라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런데 외부에서 보니까 점점 쑥쑥 박근혜 씨가 자라나고 탈수로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장사를 사업을 잘 하고 있다가 딱 된 다음에 이제 끝나면 그게 있겠구나. 기회가 오겠구나 싶어서 난 다 털어버리고 와버린 거예요. 사업이고 지랄이고. 사업 잘 됐었어요, 중국서. 여기 와서 오히려 망했다니까, 나는. 예. 여하튼 이제 그야말로 평생을 기다려왔던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왔죠. 여러분들 최재석 씨도 옛날 뭐 험한 세상을 사셨더라고요. 나는 어려서 그 계모가 각대를 그렇게 해가지고. 임선희 씨. 예. 뭐 옛날에 그 19공탄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연탄 찍기 했잖아요. 그 닮으면 빨개요. 그게 밑에가 빨개진다고. 그걸로 막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있을 때는 살살살살 하고 학교 다닐 때 잠깐 도시락을 한번 안 써도 도시락을 갖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양말도 한 컬레 갖고 내가 빨아 신고 그랬어요. 그리고 순영이, 순득이가 얼마나 악독한 애들이냐면 나 국민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같이 살았잖아요. 그때 자기네들 옛날에는 지금 패드라는 걸 쓰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들 생리대라는 거 쓰는 게 그거예요. 무슨 헝겊 이렇게 두꺼운 거. 그랬어요? 예. 면포대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거 있었어요. 귀족이. 그걸 빨라고 시키더라고요, 나한테. 최재수 씨한테? 예, 순영이가. 아이고. 그래, 나는 어린이서 그거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걸 내가 알고 진짜 나는 쇼크. 그래서 집이 도망, 그때부터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 가서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그 갑판에서 자고 뭐, 밥도 먹고 뭐 이러다가 그 남대문 시장 코주부라고 유명한 대한민국의 진짜 인류 그 도둑놈한테 내가 한 30명 후에 내가 들어가서 그 도둑질도 하고, 그때는 뭐 도둑질 해봐야 뭐 빨래비는 이런 거지 뭐. 그런 거 하고 그거 하나 갖다 주면 남대문 시장 가면은 꿀꿀이죽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들 먹다 남은 빵 부시래기 뭐 이런 거 바꿔 먹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이렇게 잘 찾아와 나를. 잘 찾아 나를 어디 계시든. 예. 찾아서 데려다 놓으면 공주 엄마가 또 때리고 구박해서 보내고. 공주 엄마가 이제 임선이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대 애들. 넉마주의들하고 예. 우리 그룹 중에 30여 명 되는 그 도둑놈들 그 그룹 애들 중에 그 앵벌이라고 그랬어요, 애들은. 걔네들 중에 나이가 큰 형들이 있어가지고 지대에 가가지고 이제 그 넉마 종이 줬는데 거기 가갖고 이제 뭐 밥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형들 뒷바라지 했죠. 그래서 그 넉마를 거기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지역에 월미도를 갔거나, 이북을 넘어가는 사람이 됐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의 깡패 오야봉이 됐거나, 각 지역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계보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 94년 6월, 7월, 역삼동 집에 이제 조폭이. 들어왔었는데도, 이제 최재석 씨 일행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우리 사촌 중에 용석이 형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완석이 형석이가 있는데, 용석이 완석이가 있는데, 최재석 씨. 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깡패가 올 줄 모른다고. 그거 나는 안 믿었지. 무슨 깡패가 오냐. 근데 느낌이 나도 혹시나 해가지고, 속초 깡패 오야봉하고 천호동 사창가, 그 지역을 하는 그 대장, 전라도가 있는데, 장바위라고, 이거 보고 있으면 한번 만나자, 바위야. 하고, 김광주라는 애하고, 그렇게 대다 놨어요. 그래갖고 그 장바우 막내, 걔를 우리 집에다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가 다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그때는 삐삐잖아요. 사고를 딱 때려가지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덕화라는 아이가 빨래팔이거든, 여기가 막. 칼 이렇게 막 있자고, 크게 이러는 거. 광주하고. 나하고, 이게 이제 들어오니까, 막 밀어내고 우당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파출소가 안 오더라고요. 신고해도 뭐.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마침 바우가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바우하고 다 알더라고요. 그 잠실 애들이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잠실 쪽?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평정이 된 거죠, 저녁에. 저녁에는 일단 끝나고 가고, 뭘 갖고 왔냐면, 임성이 앞으로 된 임대 계약서를 가져왔더라고, 그놈이. 깡패 놈이. 자기가 이걸 임대했다, 이 집을. 이 집을? 그러니까 니들 다 나가라. 이거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시사가 그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을 막아냈어요. 일단 막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우라는 애가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바우가 형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빠지면, 이게 전쟁 난다 이거야. 근데 쟤네들이 이게 많다 이거야. 이게 많으니까 우리는 이거 없잖아.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은 되는데 장기전은 못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뻔하잖아요. 애들 주면 밥 먹여야 되고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형하고 누나가 무릎 꿇으면서 사정하고 이러는데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나도 알겠고 느꼈고 벌써 그때 그 당시에. 그리고 아버지 있을 때 권력 그러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난 죽는구나. 근데 또 그 다음날 나갔는데 말 안 들으면 다 보내버린다. 김검산이 김 실장이니 이래가면서 얘기하면서 날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김기춘 얘기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뉴스 보고 여기 나와서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고 내가 사고 쳤을 때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사고 쳤잖아요.
큰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그때 나를 구출해준 게 아버지가 나를 이제 빼줬단 말이에요. 그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 김치열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네? 김치열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김치열. 예. 네. 내무부 장관하다 법무부 장관이셨던 분. 그분이 나를 구해줬다고요. 내가 신문에 이만하게 났어요. 내가. 뭐, 사고를 쳐가지고 뭐, 명동에서 뭐 이게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밝히긴 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날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권력이 뭐라 경찰서 그 남대문 경찰서 그 서울시청에 끌려가고 허벌나게 맞았어요 제가. 물고문 당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그걸 알거든. 그거를 뭐 맛을 봐서 알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툭 나를 빼주더라고요 아버지가. 근데 법무부 장관이 얘를 꼭 잡아라. 이렇게까지 신문에 났는데 4단 기사로 났어 내가. 잡으라고 났는데 그 나를 빼준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그 권력이 이게 권력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지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원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나는 아들이니까 빼줬겠죠 뭐. 소소한 잘못은 내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전과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전과가 없어. 남들은 잘못을 많이 했다는데 다 빠져나왔어. 우리 나도 빠져나오고 아버지도 빠져나왔어. 전과가 없어. 자, 일단, 그런 말씀 하시고 좀 불리하실 것 같고. 분리도 할 수 없어. 뭐. 진실은, 진실일 뿐이니까. 그건 뭐 아주 옛날 얘기인데 뭐. 그래도. 자, 9시에 속기된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네, 그러면 제가 질문들을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에 우리 최재석 씨 대단히 힘들게 모셨고, 사실 또, 언제 다시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 언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가장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 취재원입니다. 최재석 씨는. 근데, 인터뷰를 사실상 지금, 사양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어렵사리 저희 고발뉴스 이렇게 스튜디오라고 하기엔 너무 협소한가요? 이런 데 나와 계신데, 자, 질문을 좀 최재석 씨 나름 솔직하시네요. 재산 몰수 가능할까요? 지금 일단 재산 몰수를 위해서 법안이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재석 씨 같은 경우에 그 국고로 환원하는데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법안이 마련되는 것과 무관하게 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시호 정유라 박근혜 딸이라는 루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데요? 그거는 내가 뭐 알든 모르든 말할 수가 없죠. 아버지 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나는 부정하고 있어요. 계속. 오케이. 아니다. 아버지 때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 아버지 때부터 있었어요. 그 얘기가? 예. 더 오래된 얘기네요.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냥 추측으로 그 봉사단 그 단장들하고 아다시피 내가 많이 알고 지내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할머니들 지금. 예, 할머니들랑 많이 지내는데 그 양반이 나 이뻐하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내가 그런 얘기 계속 듣고 있었죠. 그래요? 예. 근데 내가 뭐 간섭할 일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뭐 동생이 있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추측은 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할 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혹시 해외에 있다더라 하는 제보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별 얘기 다 들었죠. 똑같이 들은 얘기 다 들었어요. 저도. 아들인데 뭐 미국 쪽에 있다더라. 예. 뭐 그런 쪽도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확인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진짜 명예 뭐 잘못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략 추측하시기에 최 씨 일가 재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10조 내가 지금 믿고 있어요. 10조. 네, 믿고 있어요, 내가 그걸. 네, 난본 건 아니지만 그만큼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불어 있지 않을까. 당시에 부동산이 최소 1,000억 그리고 동산이 1조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계시잖아요. 추정이죠. 그렇다면 그로부터 94년으로부터 지금 얼마 지났어요? 22년, 20. 그러면 한 10배 정도, 1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시면 추정하는 거죠. 예. 그동안 지희들이 얼마나 까먹고 어떻게 했는지,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줄었는지 버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던 안가에서 최순천, 지금 청담 사거리에 시티은행에 있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최순천 씨 일가가 임선이랑 같이 그 마당에 있던 거를 다 파갔다. 현금이랑 골드바 같은 거. 얘기했어요. 하셨죠. 그리고 또 구리 쪽에 안가가 있었다. 네, 근데 구리 쪽은 안가가 아버지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가보진 않았어요.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안 따라갔어. 귀찮아갖고. 왜냐면 그 하남 쪽에 또 숨겨진 땅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거는. 그리고 나는 그때 관심 바뀌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나 줄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다 돌려준다 그러셨으니까, 예. 내가 뭐 굳이 그런 거 알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굳이 그런 거 알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세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기춘은 80년대 초반부터 보셨다라고 진술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분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 명백하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김기춘 씨가 그분은 이제 아니라고 그러겠죠?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질할 수 있다. 있다, 나는. 네. 봤다. 여기 있었지 않냐고 얘기할 수 그리고 있죠. 그 이후에 94년에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을 때 폭력배를 대동했었고, 그래도 안 되자 김기춘이라고 하는 법무 사이드의 실력자를 동원해서 널 혼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최순실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예뻐 받았죠. 그때 또 김기춘 씨에 대해서 이름을 들었다는. 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황교안 씨도 저희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이던 2014년 즈음에 최순득 씨랑 통화하는 걸 옆에서 봤다. 그리고 어디 이제 압구정동 카페 커피 빈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걸 받고 만난 걸로 안다. 라고 하는 매우 유력한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황교안 씨 같은 경우도 전혀 최순실 모른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아주 황교안 씨와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것도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국민은행 지점장의 아내가 작년에 승진했어요. 부의사관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영희 씨. 한 가지 부연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력이나 지금 이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냐면 순실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뭐 김규춘이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옛날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그 쭉 이어온 지금까지 이어온 이거 내가 알잖아요. 그 안에 이 기둥 큰 거 튼튼한 거 기둥. 기득권의 뿌리 깊은. 예. 그걸 두려워하는 거지 저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내가 왜 겁내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 사람들의 명령을 받고 돈을 받고 지시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많다 이거죠. 우리 영화도 가끔 보잖아요. 아니 2, 3억 주고 최재석이 가서 보내버려라 그러면 캐나다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 지금 우리에게 강력한 혁명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이브하게 단순히 아주 운 좋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수십 년을 집권해오고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이어온 이 기득권의 뿌리를 근절하지 않으면 그럼요. 언제든지 다시 어둠의 세력들이 그야말로 어둠에서 온갖 불법을 횡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오고 그 경우에 최재석 씨는 안경을 벗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봐요. 학연, 지연, 혈연. 이거 내가 한국에 와서 느꼈어요. 한국에서 내가 사업을 안 해봤거든요. 네. 뭐 취직 생활을 해봤지만.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공장을 차렸는데 중국에서 일사지로 쭉쭉쭉 하던 거를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뭐 그걸 한번 입찰 같이 참여하려면 무슨 서류 뭐 이런 것까지 다 만드는데 한 2, 3억 들어요. 시간도 엄청 들고 거기까지 가는데도 힘들거니와 거기 가서 다 만들어 놨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거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사업을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실이를 찾아갈까도 생각도 해봤다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오죽하면. 예, 그 차라리 망하고 말지 이렇게 된 거죠 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득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인맥을 통한 백을 써서 뭔가 하지 않으면 그 조그마한 공장 사업도 힘들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그 미개한 나라보다도 뭐 미개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거기도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여기는 그게 된다는 게 거기도요 정말로 누만 맞다나
형 하나 잘 만나면 형 이만저만 이만하니까 이렇게 거. 좀 중국말로 빵망봐 그러면 얘네들이 방조한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진실된 게 뭐 이런 게 있다고. 여기는 이거 뭐 안 주면 그리고 뭐 누가 지시 안 해주면 안 돼. 아이고 참 이게 그래 나는 오죽하면 다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내 체질에 맞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난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이 기자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네. 이게 뭐 바로잡아지겠는가 하루 이틀 만에 정말 뭐 다시 누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구태타가 나가지고 뿌리를 싹 뽑아서 흔들어 버리기 전에는 그 킬링필드라는 내가 그 책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에서 죽였더라고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아휴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야말로 그냥 무늬만 정권 교체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이 친일 수구 기득권 세력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정권 교체, 혁명이 필요하다. 이런 뭐 취지로 저희는 순실이가 지금 그렇게 뭐 법원, 검찰, 국회를 능멸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모르쇠로 하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걔가 무슨 힘이 있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형이 있든가 뭐 오빠가 뒤에 큰 애가 뭐 봐주고 있거나 뭐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도 뭐 서울구치소 안에서 그야말로 황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빵빵거리고 하는데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게 한두 명이 뭐 개별적으로 비호해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그야말로 기득권 정치 세력은 똘똘 뭉쳐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보십시오. 그냥 블랙 리스트 정도가 아니라 적군파, 적이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기를 가지고 국민들과 사실상 소리 없는 내전을 벌여온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명백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람 한두 사람 정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재석 씨 여기 나와 계시지만 참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최재석 씨 입장에서는 우리와 결과적으로 가는 길이 같아졌어요. 이 체제, 이 박근혜 체제, 이 최순실이 오랫동안 권력을 행사해온 이 기득권 체제가 송두리째 허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같은 운명체라는 거 여러분들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몇 개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질문 몇 개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올려주셔가지고 최태민과 박근혜 무슨 관계인가 요거는 조금 아버님과 관련된 얘기라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은 1, 2, 3, 4 고발뉴스닷컴에서 찾아보시면 제가 취재한 게 있습니다. 이완영 혹시 아세요? 이완영? 이상달은 아버지 그 최태민 씨의 그야말로 동생이죠. 후배. 그래서 집에 자주 와서 같이 밥 먹던 사이라고 인터뷰해 주셨고 이완영 씨 아세요? 새누리 이완영 씨는 몰라요.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되는 사람이죠. 이상달 최태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달 씨는 최태민의 사실상 꼬붕 동생. 그리고 이상달 씨의 와이프 김장자 씨는 당시 증언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명예총재로 있고 박근혜 씨가 총재로 있던 새마을봉사단의 단원이었다. 단원 정도가 아니라 단장급이었다. 높은 단장급. 라고 그건 저기 그분들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저기 중구단장이랑 시단장 하신 분들이. 지금은 꼭꼭 할머니들인데 그분께서 다 확인해 주셨어요. 저도 그걸 옆에서 봤고요. 자, 정윤회와 쓴 각서 가지고 계시나요? 응? 정윤회와 그때 각서. 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각서의 존재가 있습니다. 네, 그 특검에 제출하셨습니다. 박근혜 새마을봉사단 거기 김장자 씨 있었다고 저희가 최재석 씨 인터뷰를 따서 최초의 단독 보도해 드렸죠. 이상달 씨의 부축적 과정 아버님 도움이 많이 있었겠죠? 당연하겠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달 씨가? 전 잘 모르는 건축국 같은 걸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조그만 거 하고 있었다면서요? 그건 뭘 크고 작은 건 전 모르죠. 근데 하여튼 아버지 도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난 느껴요. 그날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거기 VIP가 들어오는 방인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특히 그 나한일 씨 같은 사람들도 네. 그 해동검도 이름도 지어주고 아버지가 거기서 그 사람한테 그 검도도 배우고 그랬잖아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해동검도의 나한일 총재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최태민 씨로부터 해동검도라고 하는 이름을 장명받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예, 그건 뭐 저도 들은 얘기고 예.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셨다며 본인한테. 네. 크로스 체크를 했죠. 그런- 자, 이게 바로 제가 취재한 것과 우리 최재석 씨의 기억을 합쳐서 만든 구조도인데요. 이게 거실 1, 2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실 1, 2. 예. 그래서 친한 사람 또는 부탁을 받아 오케이 해줄 사람은 여기. 예. 여기는 노 오케이. 너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여기는 이제 김재규, 김재규. 저기는 차지철 이렇게 되는 거지. 사지철 같은 사람은 여기 있고. 예. 김재규가 말하자면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달 씨, 지금 김장자 씨 남편, 그리고 우병우의 장인은 어디 오셨어요? 투. 그렇지요. 요 오케이. 요 오케이 룸에서 자주 목격을 했다는 진술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너무 확실하죠, 진술이. 자, 또 질문 몇 개 더 받아보겠습니다. 특검에 이런 내용을 다 진술하셨을 텐데요. 예. 최순실 자매 중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거는 다. 너무나 네? 다. 아,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네. 서로 순천이는 조금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쪽 낫다고 보는 건데 네. 순덕이가 제일 악독해요. 사실상 이분이 3, 4년 전에 이제 그 건강이 악화되면서 전면적인 활동을 이제 쉬셨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전면에 나섰던 게 최순택 씨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채업을 주로 했으니까 강남에서 좀 하고 있고 악독한 조폭 사람들. 끼고 사채업했다. 예, 조폭 끼고 저 장석철이하고 그또 그 강남의 깡패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주 뭐 유명하더라고요 장석철이가. 요새는 그 건달들이 전부 그 사채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 돈 대주는 돈주야 말하자면. 쩐쭈. 예, 쩐주. 혹시 특검에다가 뭐 신변 보호 요청 같은 거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죽고 살기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뭐 그래봐야. 근데 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네. 카메라가 13대가 설치돼 있어요. 감시 카메라가. 방 아니고 뭐 어디. 죽이려면 죽여 들어와서 죽여라 이거지. 끊고 가든지. 그리고, 끊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 전문가를 그 용산시장에 가가지고 데려다가 끊어도, 한두 개 끊어도 뭐 다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완전 그 007처럼 해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최태민 타살 의혹 사건 수사 의뢰서를 내일 11시에 특검에 제출하실 건데, 자, 의문사가 많습니다, 주변에. 숨겨야 될 것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조순재 씨 타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 의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심하니까 네. 그 주변에서 누구 오촌이니 사촌이니 오촌 사건. 그걸 나는 뭐 안 봤지만 나는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데 뭐 누군 못 죽이겠어요. 예, 나는 뭐 그건 물론이고 지네들이 직접 죽이게 하겠어요? 다 남시켜서 하는 거지. 필리핀 가면 뭐 1,000불만 주면 한다는데 한국에서 뭐 지금 내가 듣기로는 누구야, 오촌 사건 죽인 사람들 네. 지금 필리핀에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필리핀에서 하는 동생들도 있거든요. 그 후배들. 사실 그거를 예, 저희가 이제 썬데이 저널이라고 LA에 신문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랑은 제가 취재 공조를 20년 정도 해왔어요, 이미. 같이 많이 정보 교류하는데, 예. 그분이랑도 계속 그 사안과 관련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 상당히 행동대들이 가 있고, 사실상 사주하는 세력, 그러니까 최순실과 거래하면서 사주하는 세력이 강남 쪽, 용현동 쪽에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취재 중입니다. 저도 들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예,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건달들 회합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건달들 회합이, 강남 건달들 회합이 한 번 있었다고. 오야봉들. 근데 거기 왜 나와있어요? 아니, 이제, 족보가 있으세요? 누가 나를 초대했어요. 밥 같이 먹자고. 언제요? 한 2년쯤 됐나? 2년이나 2년 좀 더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강남 조폭 대표자 회의.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를테면, 예. 하여튼 자기가 힘 좀 쓰는 애들인데, 거기서 그게 우레옥 있어요. 거기 가면 우레옥 앞에, 그 조기 있잖아요, 조기. 저기, 무슨 조기라고 그래, 그거. 그 굴비? 굴비. 무슨 굴비집인데, 네.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우리 같이 간 사람 중에 이분이, 저기, 순실이 오빠야.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 뭐, 그 나이를 왜 해?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어딜 갔는데, 쫙 뭐 차들이 밀려 들어오더래. 그래, 대통령이 오나 보다 했대요. 근데 순실이가 내리더니, 저 여자 뭐야? 이렇게 때. 알고 그게 순실이더라 이거야. 걔가, 그 후배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그 야구위원회 하는 야구 그 협회에서 프로야구 협회. 예, 그 하여튼, 이렇게 좀 힘 좀 쓰는 애가 이제 주선해서 거기 갔었는데, 거기 하는 거예요. 거기 건달들이, 순실이가 대부리는 건달들이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필리핀 쪽으로 많이 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애들한테 통해서 좀 그 자식들 누군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갖고 지금 주선 중에 있어요. 그때 내가 벌써 주선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들었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전기빵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예. 도박장 그 주변에 있는 애들. 거기도 걔들 그거 갖고 이제 돈놀이 하면서 한국 사람 오면 돈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러 가면 잘못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특검에서도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개괄적인 내용은 특검이랑도 교류를 했는데 나도 그동안 이 기자보다 더 내가 본인이니까 나름 뭐 한계는 있었지만 나름 많이 조사하고 댕겼어요. 나도. 베트남 얘기를 조금만 하고 정리를 할까요? 예. 베트남? 베트남 쪽에 호치민시티에 내가 갔다 왔어요. 지금 최순득 예, 의 승호, 아들 예. 승호, 장승호 씨가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조그만 유치원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유치원이에요, 그게? 그게 국제학원인데 네. 그게 이제 거기는 이제 교육은 허가가 안 나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허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교육 부분은. 사업을. 예, 교육 사업은. 근데 뭐 교육 사업이라 그러면 무슨 뭐 외국인들 와가지고 뭐 하는 그런 전문 그런 주는데 그건 잘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자관 그건 받고 거기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거기서 골프를 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모르는 척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 번 갔는데 한 번 더 가려고 이제 만나러 가려고.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가서 오줌 좀 싸라고. 내가 가서 내가 이제 삼촌이라고. 난 어렸을 때 보고 못 봤어요. 그래 걔가 거기 왜 가 있어요. 걔가. 만약은 대배에서 지 아버지가 나를 보호했듯이 장석칠이도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 구린데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아까 좀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7.11가가 요즘에 뭐 돈은 외국으로 빼돌려 놨지만, 그것도 지금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 있는 재산들을 처분하려고 금매로 내놓고 있다. 네, 그 얘기 들었어요. 사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순득 씨 그 빌딩 있잖아요. 네. 50%까지 다운됐다는데. 네, 절반에 네. 내놨다는데. 그냥 그거 누가 사겠어요, 지금? 그거 샀다가 잘못하면 국가에서 환수하면 뺏기는데? 당연하죠. 네. 네. 그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사지 마시랍니다. 최순실 일가가 네. 지금 빌딩을 절반 값에 지금 부동산을 네. 처분하고 있다는데 네. 절대 사지 마세요. 문제되니까. 사면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래서 돈 있어도 그냥 사지 마십시오. 세무조사 당하고 그래요. 그런 걸 하시면. 자, 유튜브 잘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자꾸 계세요. 그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페북.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뒤에 저희가 여러분들도 청문회 현장으로 가셔야 되니까 청문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재석 씨는 저희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원하시면 한번 부탁을 드려볼 텐데 일단 미리 좀 인사말을 좀 하시죠. 우리 고발뉴스 시청자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 최태민 씨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폐해에 대해서 주로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야말로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형을 제공하셨다. 이런 사실 따끔한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이시고 현재로서는 최순실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서 국고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여하튼 오늘 우리 시청자와 국민 앞에서 좀 이런저런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끝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우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최씨 일가의 일원으로서 이런 문제가 야기인데 대한 사죄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짜 죄송하고요. 다만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실이와 아버지는 좀 다르게 봐달라. 순실이는 자기 영역 그걸 목적으로 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일을 저질렀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서 했던 거니까. 또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다 첩이 있고 또 자식이 또 배다른 형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세대들은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다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순실이 내처럼 그렇게 잡범들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아버님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전두환 씨가 한테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복수심에 불탔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를 목표로 삼았던 거여서 그렇게 이제 돈을 정치 자금을 모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게 물론 이제 기초가 돼서 단초가 돼서 순실이가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만약에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타살되지 않고 그분에게 그냥 전달이 됐더라면 이러한 불상자는 최소한 오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때의 일입니다만 지금 사죄를 하셨고요. 혹시 재산을 되돌렸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하튼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최순실 일가와 목숨을 건 일전을 그야말로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이게 수사 의뢰서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최태민 타살 의혹이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야말로 최순실 일가에 숨겨진 전과가 많이 백일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저희가 2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몸 조심해달라, 재산 환수에 힘써달라, 아버지에 대한 효심, 그리고 사회적 정의감은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최태민 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별개로 최태민 씨의 아들로서 핍박받으면서 자라왔고, 지금 이제서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타살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나선 상황입니다. 이건 자식으로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은 힘을 모으자 하는 얘기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상호형 사랑해요. 이런 이런 말씀도 가끔 있고요. 자, 지금 이런저런 배터리가 좀 다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통일교? 네. 통일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시간 다 됐잖아요. 아니. 다음에 하죠, 그거는. 통일교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가 있어요? 아버님하고도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가? 아버님 종교에 기유했을 때, 문성명 씨하고 아버지하고 교분이 있었어요. 그 교분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교분이 있었다. 그분하고. 그게 다예요? 거기 다인데, 더 나머지 얘기는, 다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입으로 하는 게 됐죠. 그럼 좀 이렇게 남겨놔야지. 이거 다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화나셔도 참으세요. 제가, 최재석 씨한테 반드시, 최태민과, 통일교 문선명 씨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렸을 때 굴레방딸이랑 감독내가 밥 당번한 거 아시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때 뵌 사람들 많죠.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좀 시간 관계상 더 들을 수는 없고요. 제가 반드시 들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원 혹시 아세요? 네? 유병원. 나는 직접 뵌 적은 없고, 네. 방송으로 뵌 적은 있죠.
그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른다고 해야지. 증인들은 다, 청문회 증인들은 모른다고 하기 바쁜데, 여하튼 조금이라도 아는 거는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여하튼, 2부 가자고 말씀을 하시네요. 반드시 저희가 설득을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드라마 쓰실 분 있으면 저하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어렸을 때 시작, 또 아버님 정치하던 시절, 아버지 돌아가신 시절, 손실이, 손들이, 손정에 대한 이거를 드라마로 한편 이상호 씨가 해줘도 좋고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최재석 씨 인사도 하셨고, 이제 9시부터, 다시 또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안타깝지만 마지막 청문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까지 한마디라도 더 드러내려고, 조윤선 씨, 정말 후한무치하더군요. 이미 다 드러난 내용인데도. 아니, 블랙리스트를 본 거지, 그러니까. 있는 걸 알았던 거지. 이념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던 것은 아는데, 그게 블랙리스트거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인데, 알면서도, 여하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 안 한 거 보면서, 정말 조폭 집단이다. 입 맞추고 나온 조폭 집단. 정말 여러분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사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어요. 이 탐사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많이 걸려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팩트에 근거해서 생방송으로 하더라도 소송 걸려도 디펜스 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라이브 저희가 8시부터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7시부터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최재석 씨 워낙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분이라서 뉴스룸을 안 보고 저희와 함께 시청하신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되시네요.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고발뉴스와 진실의 수호자들입니다. 손석희 선배를 안 보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거의 지금 7시는 저희 자신은 라이브와 함께 하시는 걸로 약속을 해주시죠.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종인 씨와 관련된 근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종인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실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오늘 황교안 씨가 엄정 법적 대응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황교안과 관련된 추가적 보도, 그리고 지금 김기춘 씨와 관련된 속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저희가 그저께죠. 서울대병원에서 밤새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정원 스님, 박근혜 체포를 목청껏 외쳐오신 분인데 분신 공양으로 지금 사경을 해먹고 계십니다. 정원 스님 반드시 다시 소생하시기를,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신의 라이브, 최태민 살인사건 의혹을 밝혀라. 수사 의뢰서 내일 11시에 특검에 전달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